다음에는 수술 전후 성생활 상담에 대해서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님께서 강의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남대학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의과대학 석박사, 현재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불임 전임을 역임하고 계시고 학회 활동으로서는 대한여성성의학회의 이사, 대한산부인과 이사, 사단법인 행복한성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섹시한 의사 대박난다.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산부인과 TV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36,300명 구독자고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제가 한 5년 전에 했는데 많이 본 거는 한 20만 명에서 289만 명 정도 받고 지금 현재는 여성동아에 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사랑예술 1, 섹스리스, 오르가즘의 과학, 휴먼 섹슈얼리티 두 가지는 오른쪽 두 가지는 번역했고 두 가지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예술 1은 지금 19세까지 인쇄됐고요. 제가 이제 산부인과 TV인데 어떻게 환자하고 소통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두천에 개업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10만 명이고 그 중에서 그 분만 가능한 연령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어쨌든 부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남들이 안 하는 거 블루오션을 찾았고 이제 섹솔로지를 제가 화두로 삼았고 섹솔로지 중에 이제 오르가즘을 화두로 삼았는데 지금은 질건조증을 화두로 삼고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에 한 40대부터 50세부터 이제 질건조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질건조증을 해결해 주는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질건조증을 화두로 삼아서 산부인과 TV에 올렸더니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저에게 질건조증을 호소하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대박 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섹시한 얘기를 하실 텐데 저의 강의를 환자를 볼 때 나와 가족 사이가 그러니까 나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될 때 나와 부인이 소통이 안 될 때 나와 환자가 소통이 안 될 때 왜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부인은 계속 컴플레인하고 자식은 혹시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 환자는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소통의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섹시하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죠. 섹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소라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를 조사를 했더니 잘생긴 사람이 22%가 돈을 많이 번다고 돼 있고 미남 미녀가 그 급여도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부인과 의사한테 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섹시한 의사가 되고 대박은 날까? 일단은 약간의 성적인 자극을 주는 태도나 분위기, 손을 좀 잡아주거나 미소. 근데 이제 젊은 여성 손 잡아줄 때는 되게 조심해 성희롱 주시하시고 할머니들은 이제 손을 잡아주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다음에 일을 집중하거나 프로다운 태도나 수술할 때 강의할 때 설명할 때 환자들은 되게 젊은 여성들은 그런 남자 의사를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살이 약간 보이는 복장, 그러니까 부인에게 뭐 단추 한두 개 좀 약간 풀어서 그렇게 단정한 가운인데 약간 뭔가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색깔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뭐 의사도 환자를 유혹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마케팅 하듯이 정돈된 입술이나 피부나 치아 그리고 향도 좋은 게 좋겠죠. 채취나 스킨 향수.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칭찬해주는 말.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이 자기가 본 환자는 절대 남한테 안 뺏긴다고 했더니 그 노하우가 뭐냐니까 환자가 오면 일단 칭찬해준대요. 의사한테 환자가 칭찬을 받으면 다른 병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를 활용하려면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다음에 마인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담해주는 거. 이게 가족과 직원과 환자한테 다 포함됩니다. 하버드에서 75년간 무엇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가를 1938년부터 하버드를 졸업한 남자, 그때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남자 주로 했겠죠. 75년간 268명을 계속 75년간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 그 파라미터가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웜스, 인간관계에서 따뜻함하고 헬스, 해피니스라고 했습니다. 웜 릴레이션십을 했더니 굉장히 직업에서도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해피니스가 뭐냐? 행복은 사랑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75년간 2천만 달러를 들인 하버드 결과는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뭐 성공할 수 있지만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관계인 경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해피니스 러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에리 프람은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을 배우는 시간 중에 일부입니다. 그 비아그라를 만든 화이자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 그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행복한 결혼생활하고 애정관계의 필수적인 요소라냐고 물어봤더니 필수적인 요소라고 대답한 것이 전 세계 평균 69%인데 그중에서 미국이 82%였고, 놀라운 거는 한국 남성이 91%, 한국 여성이 85%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생활이 만족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평균이 한 50% 정도는 만족한다고 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이 9%, 여성이 7%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만큼 성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그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성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죠. 인간의 기본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랑도 하겠지만 받고 싶은데, 가트만이라고 하는 그 부부 상담사가 40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더니 남녀 사이 문제는 뭐 성적인 차이, 뭔 차이 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화의 방식이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가트만이 한 부부를 그 상담을 계속하고 내린 결론이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사랑의 언어는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봉사,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이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고, 이 사랑의 언어를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사랑이 소통이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자 설문지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굉장히 영원할 것 같지만 한 그 케미스트리 오브 러브에 보면 사랑의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한 2년 6개월, 요즘 젊은 애들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나면 이제 화학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니까 습관으로 살고 정으로 살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부 사이가 이제 갈등인데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이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이해와 헌신,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에 사람들이 남녀가 뭐뭐 한다면 이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섹스리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부부싸움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제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데,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은행에만 그 뱅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뱅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모셔널 뱅크인데,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감정은행에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감정 뱅크에 쌓였을 때, 만약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면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내 감정 뱅크가 바닥이다. 그러면 남편이 부도나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면 잘 됐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황혼이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션 뱅크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 뱅크를 해줘야 되고, 청소년기나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그 감정 뱅크를 채워주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뱅크를 채우지 않고 놔두는 것은 그 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계속 참고 살았어요. 정신과에서는 이게 컴피턴시라고 표현하고,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거는 무책임한 양육태도라고 말을 하고, 정치인이 간음을 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로남불이죠. 이거를 목사나 법에서는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사랑이 자기가 정의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꼭 집에 가서 해보든지 아니면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옆에 A, E, B, D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남편이 사랑의 편지를 해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걸 반대로 이제 남자일 경우는 나는 아내가 사랑의 편지를 해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이렇게 표현해갖고, 본인이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게 가트만의 사랑의 언어 보면 이게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오늘 갖고 오려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복사를 못 했는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했을 때 A부터 E까지 개수를 세요. 내가 A가 15개다, 뭐 B가 10개다, C가 3개다, 뭐 D가 뭐 20개다, E가 뭐 5개다. 이렇게 하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배우자도 물어봐요. 배우자 물어봐갖고 제일 많은 게 제1 사랑의 언어고, 그 중에 이제 2가지가 세 가지가 비슷한 점수 있잖아요. 그러면 2 사랑의 언어, 3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나의 제1 사랑의 언어는 이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걸 이제 나의 사랑의 언어고, 내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 이걸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해봤대요. 직장에서도 이 사랑의 언어를 표시를 했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뭘로 사랑을 느낀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언어를 해석하고 이제 점수를 활용을 하는 거죠. 먼저 배우자의 사랑은 언어를 알고 배우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결론이고,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의사나 이런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가 1번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의사 뭐 부러울 게 있겠어. 근데 의사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나보다 환자를 더 많이 보는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문 직종들은 그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에서는 그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당신 친구 누구는 돈을 더 잘 벌고 뭐 병원 입원에 크게 세웠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하면 인정한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요. 인정하는 말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인간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인정하는 말만 매일같이 한 가지씩 하잖아요. 집에 왔는데 뭐 괜히 눈에 거슬리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면 그 다음에 뭐 반찬이 달라지고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에 팁이 있어요. 이제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나 자기 자식 앞에서 칭찬해주고 엄마 아빠 칭찬해주고 부모 앞에서 칭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매일 인정하는 말을 기록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는데 진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랑의 편지나 이런 걸 조용히 전달하거나. 만약에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의사들 부인의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자식들이 가장 컴플레인. 지금 일요일날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실 건데요? 실은 평생 남편이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고 수술하고 환자 보고 돈을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그 부인은 평생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 있냐고 물어봐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만 줬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를 또 제가 봤는데 그 전문 직종이나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배우자나 자식들은 가장 컴플레인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을 한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 세대는 우리 아버지는 다 이렇게 살았죠.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연애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이제 텔레비 보면 연예인들끼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레스토랑 통째로 빌려갖고 사랑한다고 하고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집의 여자나 가난한 집의 남자였다고 하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서포트해주면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어요. 선물 퍼레이드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줘야 돼요. 돈에 여유가 없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경우,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한테 여자들이 가장 컴플레인하는 게 봉사예요. 같이 맞벌이를 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기도 해요. 애를 낳는데 남편은 자기 이제 직장생활 끝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부인은 직장 갔다 오면서부터 이제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씻기고 먹이고 이거를 다 혼자 이제 부인이 하는 거죠. 쓰레기 비우는 거,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남자는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맞벌이 부부는 이 봉사, 집안일 도와주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럴 때는 이걸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막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부인한테 섹스하자고 하면 이런 이기적인 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봉사일 경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하는 거죠. 이제 5번째가 스킨십인데, 그 스킨십일 경우는 그 남자들한테 스킨십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 되게 이제 저한테 상담 오는 여자들이 이제 질건조증이 왔어요. 50살쯤 됐고, 근데 자기 너무 아파서 못 해주겠는데 남편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러면 부인은 내가 30년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줘야 돼? 내가 애도 놔주고 뭘 더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컴플레인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인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30년 동안 남편이 그냥 당신한테 해달라고 했냐고. 남편은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지 않는다고.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고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고. 남편은 당신한테 월급을 갖다 줬고 남편은 당신한테 섹스를 원하는데 스킨십을 원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냐 한 달에 몇 번 하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한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분 정도 시간을 남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고 남편 월급 받을 생각을 하냐 물어봐요. 근데 생각보다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들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남편은 평생 부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서 원하는 게 제때 밥 차려주고 그다음에 해달라고 할 때 섹스 한번 해주는 거 이건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면서 부인이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1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자의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해요.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뭐 시간도 같이 안 보내주고 그리고 막상 섹스하자고 하면 부인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감정 뱅크는 이모셔널 뱅크는 이미 바닥이에요. 근데 부인은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바람 피거나 미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병원 망가지는 병원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남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특히 부인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아까 설문지같이 안 할 경우 이제 발견한 3가지 방법인데 배우자가 나한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뭐냐? 이제 습관적으로 섹스를 거부해요. 그럼 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시간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맨날 늦어요. 그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꽉 채워주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했거나요. 아예 남편이 섹스하자는 말을 안 하면 이미 바깥에 섹스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우자한테 당신의 감정 뱅크에 사랑 뱅크가 있는데 거기가 0부터 10이라고 하면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얼마큼 채워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0부터 10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그럼 내가 당신의 그 사랑 뱅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먼저 줘야 돼요. 줘야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감정 은행을 꾹꾹 채워줘야지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랑의 언어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의 파트너에게, 직원에게, 자식에게, 환자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 하기 싫어. 부인이 나 섹스하기 싫어. 나 이혼해도 돼. 나가서 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물어봐요. 진짜로 그러냐고. 정말로 그런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채우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지 나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뱅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와요. 이렇지 않을 경우는 결혼 생활은 전쟁터가 될 거고 이게 되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랑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배우자가 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을 경우고 그럴 경우 다시 내가 생각을 해왔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만약에 이혼할 거 아니고 헤어질 거 아니면 만약에 혼외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지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잘못된 사람, 잘못된 원인이 뭔지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바꿔야죠.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내가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의사의 배우자들은 의사하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30년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70살 된 70년 된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제 이혼법정에 갔는데 이혼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통닭을 시켰는데 남편이 닭다리 이렇게 뜯어가지고 부인한테 줘요. 부인이 버럭 화를 내요. 나 닭다리 안 먹는 거 아직까지 모르냐고. 나는 닭 날개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닭다리 먹고 싶은데 부인을 위해서 닭다리를 준 거예요. 근데 부인은 닭다리 싫어한 거예요. 이제 이혼하기 전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갖고 다시 화해하고 이혼 안 했다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다시 하면 감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수감자가 죄를 많이 지었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간 이제 그 아들이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면회로 오겠죠. 근데 면회 와갖고 엄마랑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어요. 자식을 위해서 가난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뭐 파트타임까지 하면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근데 자식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었어. 엄마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였는데 엄마가 그럴 시간이나 그럴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없던 거죠. 그래서 봉사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간 아들이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구나. 그리고 엄마는 자식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었구나. 그래서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되게 만약에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의사 내가 인정하는 말인데 부인이 인정하는 말 안 해줘요. 근데 그거는 그 인정하는 말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2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말도 가르쳐주고 인정하는 말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직접 시연하고 그리고 인내를 참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제2 외국어 배우듯이 배울 수 있어요. 저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제일 못해준 게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거 못하죠. 그리고 기술이고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이렇게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만약에 남녀나 부부가 이혼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분쟁이나 이혼이나 섹스리스나 이것이 더 줄어들 거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환자나 직원들이 나한테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병원이 훨씬 더 좋아. 병원에서 민원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뭔가 그 병원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직원들도 또 다른 고객이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다른 의사도 저의 또 다른 고객이고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보면 되게 세상이 카사노바가 여자 꼬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를 파트너나 직장의 동료나 자식이나 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암 환자가 왔어요. 성생활을 어떻게 줄 거냐. 남성한테는 케모세라피 해야 되면 성관계일 때 혹시 임신하면 안 되니까 콘돔이나 피임하라 그러고 임신을 원할 경우 이제 상담하라 그러고 이때 그 의사가 섹스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의사가 섹스에 대해서 잘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아는 게 없으면 환자들이 묻지도 않을 뿐더러 물은 다음에 환자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갑니다. 내 바디 속 이야기, 내 치마 속 이야기, 내 이불 속 이야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환자하고 소통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거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나 신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성관계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하고 환자들한테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하면 언제 성관계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죠. 면역 기능이 낮아진 시기에는 가벼운 접촉으로 성관계를 대신하라 그러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위라든가 NSAID든 필요한 거 주고 성기능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전문 의료진에게 보내시고 여성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환자 배우자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성관계 시작 시기나 임신 계획할 때 상의할 수 있게 해주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다양한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제 수용성 젤 사용하는 거 1시간 전에 진통제 사용하는 거 그다음 의료진하고 상담하거나 질 건조증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좋고요. 난자은행이나 정자은행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는 수를 건다고 하는데 오바리언 캔서나 다른 캔서에 있어서 케모하고 RT를 해서 그 후로 폐경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자가 없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리커멘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자를 5년간 보관할 때 한 84만 원, 정자를 5년 보관할 때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코멘트 해주십시오. 수술 후 성생활은 보통 4주에서 6주 후에 가능한데 심장 수술인 경우는 1.5km를 빨리 걸었을 때 숨이 차지 않거나 만약에 전철역에서 자기 병원까지 걸어올 때 별 문제가 없거나 이럴 때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환자들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만 얘기해 주면 알아서 방법을 다 찾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만 안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결론인데 이제 의사로서 필요한 게 옛날에는 실력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엔 실력만 갖고 안 되죠. 일단 섹시함 제가 오늘 강의한 섹시하게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 환자가 다른 의사한테서 받을 수 없는 나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웜 릴레이션십 얘기했죠. 따뜻함이 있으면 지식 실은 환자들이 로컬에 오는 거는 되게 간단한 질환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환자가 물어보는 말에 따뜻하게 내가 저 환자 입장이라면 어떨까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유연함. 예를 들어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당장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엔세이드나 무슨 진통제만 원해요. 그럴 때 의사가 막 고집 피워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실은 그 환자는 지금 수술할 생각이 없으면 그 환자가 원하는 게 당장은 진통제잖아요. 진통제를 주거나 이렇게 내가 치료할 수 없지만 그럴 경우는 어떤 병원에 가는 게 좋은데 이러이러한 플랜을 짜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흉배과 선배가 처음에는 자기는 오픈 아트인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스텐트를 받고 지금 스텐트가 또 내과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하지정맥류 수술한다고 했는데, 저희 산부인과도 처음에 저도 분만 전문병원 분만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지나니까 다시 부인과 근종 수술을 했는데 근종도 또 종합병원 가버리니까 질염이나 방광염, 골반염, 그 다음에 질곤조증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할 때 그 플렉시블 해야지, 얼리 어댑터가 돼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유연함이 굉장히 의사들한테 부족한데, 유연함.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소통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대로 그 환자가 바지 속 이야기, 치마 속 이야기까지 여러분한테 했다면 여러분 이제 소통의 대가가 되신 거예요. 이 소통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소통이 뭔지, 그 사람이 환자가 왔는데 실은 막 출혈 있어요. 출혈 있으면 암 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해야 되는데 그 환자는 검사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내 치료 안 받을 거면 가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고 왔는데 미안하니까 말을 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가까운 데서 왔다고 해도 그럼 그 환자가 원하는 거 해주고, 직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까지 됐을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